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첫 공급 대책이죠.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대한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공급 대책 그리고 기존 개발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역세권, 저층 주거지 그리고 낙후 지역 아파트를 개발해서 서울에 32만, 전국에 총 83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약 61만 호가 되고 5대 광역시 등이 22만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양되는 아파트는 기존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일반 물량은 추첨제로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신속, 공공주도, 투기 수요 원천 차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지난 신규 택지 발굴 또 공공참여형 고밀 개발을 발표한 8.4 공급 대책 이후에 6개월 만에 또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주택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공공이 참여하는 개발 방안을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당시에는 시범 사업에 불과했고 또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이 개발을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을 한 겁니다. 현재의 개발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공공이 참여해서 빠르게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땅을 매입하고 인허가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을 최대한 많이 빠르게 짓겠다는 겁니다. 임대 중심이 아닌 분양 중심으로 공급을 해서 실소유자의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목표도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가 밝힌 주택 공급의 기본 방향은 대도시권 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인데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둘째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신규 택지 지정입니다. 여기서 신규 택지 지정은 상반기에 두세 차례에 나눠서 발표를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공급 부지 확보 물량을 좀 보면요. 2025년까지 총 83만 6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물량은 공공택지가 26만 3천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정비사업과 역세권 순입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볼게요. 이는 역세권이나 공장이 있는 중공업지역 그리고 저층주거지 등 활용 가능한 용지를 발굴해서 복합사업을 벌이겠다는 건데요. 2019년 1216 대책부터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등 이 중공업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계속 발표해 왔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발 방식을 좀 살펴볼 건데요. 토지주와 민간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저개발된 우수 입지를 발굴을 해서 LH나 SH 등 공공의 조성을 제안을 하면 이를 국토부나 지자체가 검토를 해서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1년 이내에 토지주 등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사업이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는데요.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고 또 일조권 제한 등도 낮춰서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자체로 사업하는 추진 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약 최대 30%까지 수익을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우선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 개발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다가구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서 전세금 반환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대출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발 방식에 따르면 이 토지 소유자는 아파트 상가의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 자산으로 현금을 납부를 하고 이후 추가 수익을 정산받는 방식인데요. 이때 기존 소유 자산을 현금 납부할 때의 양도세는 비과세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이익 공유 예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총 사업 수익이 1,000억 원이라면 이 중 300억 원을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을 하고 나머지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임대주택 조성 등에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장 추가 수익 외에 개발 이익은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나 세입자, 영세 상인을 위한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 총 4-5년 이내에 개발을 마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인데요. 이는 주민 동의를 거쳐서 LH나 SH 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은 공기업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신청을 하면 공기업이 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식인데요. 1년 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이후 공기업은 단독 시행자가 되어서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으로 부지 확보를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총회 및 관리 처분 인가 절차가 생략이 되고요. 또 통합심의 등이 적용이 돼서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그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입주 시까지 분담금 변동 이런 리스크를 조합원이 다 분담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조합원에게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되 장래 부담할 아파트 값을 기존 소유 자산으로 현물 출자를 받고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리스크를 모두 공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조합은 해산이 되고요. 이후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이후 설계나 시공사 브랜드 선정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 의사결정 기능은 공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이 됩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와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0% 상향해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입지 여건상 종상향이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곤란했을 경우에는 세대수를 1.5배 이상 늘려주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층수 제한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기부 체납도 낮췄는데요. 주택 법령에 따라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로 규정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직접 시행 방식은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기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그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공공에 기부 체납을 하면 이렇게 적용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최대 30%까지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이익 공유 예시도를 좀 살펴보면요. 만약에 용적률 상향 수익으로 500억 원이 발생했고 제초한 면제 수익으로 500억 원이 발생해서 기존 사업 대비 추가 수익이 총 1000억 원이 발생을 했다면 이 중 300억 원을 토지 소유자의 추가 수익으로 보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 방식 개선인데요. 약 3만 호고 공공이 쇠퇴지역의 지구 단위 주택 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을 해서 도시재생지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가 공공택지 신규 지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내에 발표를 할 계획이고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또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주택 확충인데요. 기존에 발표한 적이 있는 이 호텔이나 고시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도심 내에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호텔이나 오피스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전국의 총 83만 가구는 이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 70에서 80%가량을 분양주택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늘리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공공자가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여기에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포함이 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처음 입주할 때 분양가의 20%에서 40%만 좀 납부를 하고 나머지 지분은 분할로 사들이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또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일반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좀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 물량이 15%에 불과한데 이를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중 30%는 추첨제를 통해서 폭넓은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되어 온 일반 공급 물량에 대해서 30%는 추첨제를 도입해서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이 되는데 여기서 무주택 기간 산정할 때 기간이 만 30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은 만 33세 이상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특별공급 물량이 줄고 일반 공급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이 특별공급 물량을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납입 인정금액이 낮아서 공공분양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없었던 분들도 추첨제를 통해서 기회가 확대된 점은 고무적입니다.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번 도전을 하고 추첨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으니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청약 부금 통장이나 청약 예금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민간 분양밖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 공공 분양 물량에서는 기회를 엿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공급권은, 그러니까 주택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이죠. 그러니까 4일 오늘 이후로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할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주택을 신규로 사서 그 주택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대책 발표 이후에 지분이 변동되거나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고요. 하나의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하는 경우에도 우선 공급권은 한 사람에게만 허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렇게 제공되는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이 되는데 이 우선 공급 대상자들은 이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투기과열지구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매입이 제한되고 사업 예정 구역 및 인근 지역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투기 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 점검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정부의 바람대로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건 좀 반응을 할 것 같고, 뭐 혜택이 워낙 막강하니까. 근데 뭐 눈치 보기 더 복잡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더 커진 건데, 지금 당장 이거 해서 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기대를 한다면은 반응을 안 할 거고, 야 근데 앞으로 제초안 지금 안 하면 제초안 다 폭탄 맞는다더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신 아직도 공공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건 이제 충분히 한계가 되는 거고. 공급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게 이제 시점이 문제인데, 뭐 5, 6년 뒤에나 되는 거니까 공급 효과는 분명히 있고, 5, 6년 후에는 가격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됩니다. 재건축 부담금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좀 상충이 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사실은 조합원들 이익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 일반 분양에서 수익이 나야지만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게 안 나면은 조합들이 많이 참여할까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재건축 부담금이 이게 한 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역세권에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내놓을까요? 그러려면은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대한 것보다는 양은 많다. 그냥 컨센서스보다는 양이 많다. 구체적인 총량은 나와 있어도 어떻게 공급할 건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잖아요.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뭐 용적률 같은 걸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후속 그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다만 이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다 공급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거는 이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배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공공주택이 꽤 많은데 임대주택보다 이게 분양주택이 더 많은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공공주택을 그럼 어떻게 분양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환매 조건부나 뭐 요즘 뭐 또 얘기하는 토지 임대부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이게 이제 계속 공공주택으로서 시세보다 싼 주택이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줘버리고 마는 거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모든 조합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진 않아요. 그 발표한 걸 또 보면 뭐 모든 그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다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진 않았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방식이니까 그 전에 하지 않던 방식이란 말이죠. 그 몇 개 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모델이 되면 이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시범 사업처럼 이제 몇 개 단지가 이제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야 이거 빨리 하고 훨씬 효율적이고 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래 걸리거나 뭐 조합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가는 일이거나
그런 것들이 좀 없고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개발 이익이 명목상 개발 이익이 좀 적어도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개발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고 이렇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할 정도로 모델이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아마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LH가 이제 국토부가 사활을 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 강남에 있는 재건축 조합장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의견은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조합장은 기존에 적용했던 공공 재건축에서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양도세 면제나 제초안 미적용 등은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하긴 했는데요. 또 다른 재건축 조합장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발 이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초안을 폐지하더라도 실익이 남을지 의문이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좀 고무적이나 시장 효과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급 대책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브릿지는 빠르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